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당 김중혁입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전공법으로 영화하면 이분이고 이분하면 영화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오늘 시작하시는군요. 제가 제일 참조를 많이 하는 감독이 히치콕인 것 같고 지금 세봤더니 가장 많이 본 감독이 히치콕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산딸기 시리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가 네네. 많지 않아가지고. 산딸기 시리즈 굉장히 많아요. 10몇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많이 그렇긴 만드셨어요. 하죠. 산딸기보다 많이 만드신 분이에요. 네, 역시 위대하십니다. 네. 네네. 오늘 바로 주제가 100%의 히치콕에 대하여라고 엄청난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는 이야기로서 히치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히치콕이 왜 중요한 사람인지 어째서 이렇게 중요한 감독이며 늘 순위를 매기면 1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한 회로 그게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워낙 위대하고 거대한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히치콕이 일평생 모두 53편이나 장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 중에 뛰어난 걸작들도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저희가 딱 다 몇 개를 골라서 하자니까 정말 주마간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그 히치콕의 수많은 뛰어난 영화들 중에서 가장 히치콕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를 두 편을 골랐습니다. 둘 다 물론 걸작이고 크게 강추드리고 싶고요. 히치콕이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왜 히치콕이 그러면 그렇게까지 위대한가? 근데 일단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을 수치적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해요? 혹시 이름점 이런 거 아니죠? 결국 뭐 투표 얘기인 건데요. 이제 이런 쪽으로 영화의 전 세계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그 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국 잡지 중에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잡지가 있어요. 영국을 대표하는 굉장히 좋은 잡지인데 이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10년에 한 번씩 역사상 최고의 영화를 그 유명 평론가, 감독 이런 사람들한테 받아요. 받아가지고 10년에 한 번씩 순위를 내는데 이 순위를 50년 동안 1위를 한, 다시 말해서 5번을 1위를 한 영화가 시민 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훌륭한 영화 하면 다들 시민 케인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50년 만에 시민 케인을 왕좌에서 끌어낸 가장 최근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 1위에 오른 작품이 히치콕의 현기증이에요. 지난 70년간 이 투표를 하면서 1위에 오른 건 3편밖에 없어요. 첫 해에는 뭐가 1위였냐면 자전거 도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민 케인이 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런 장르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히치콕이 스릴러만 만든 건 아닙니다. 히치콕은 로맨틱 코미디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히치콕 하면 떠오르는 게 스릴러인데, 이름도 약간 스릴러 느낌이야. 히치콕 하면. 콕 집어주나? 그러니까 뭔가 히치한 느낌도 있고 히치라는 게 잡아채는 것 같은 콕한 거잖아요.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자체가 자, 어쨌건 그 스릴러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스릴러라는 장르에서 최고가 누구냐? 당연히 히치콕이죠. 근데 다른 장르는 어떤 장르든 그 장르의 최고의 뭐 훌륭한 감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부극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존 포드라는 정말 위대한 감독이 있죠. 존 포드도 서부극 말고 다른 영화도 많이 찍었는데 근데 존 포드도 히치콕 못지않게 엄청나게 위대한 감독이죠. 근데 서부국에서 만약에 존 포드가 없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른 이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하워드 옥스 같은 사람을 얘기할 수 있고 감독은 아니지만 존 웨인을 빼고 또 서부극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존 포드는 너무나 위대한 이름이지만 다른 이름들도 있기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스릴러는 그 장르에서 히치콕에 견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배우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고 감독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건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감독인 앙리 조르주 클루조 같은 사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훨씬 더 떨어지죠. 느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후대에 오면 브라이언 드 팔마 같은 감독이 있는데 히치콕과 견줄 수 있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 이런 면에서 장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워낙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웨스턴을 만든다고 해서 서부극을 김지훈 감독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것이 존 포드의 서부극과 비교해서 어떻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존 포드는 위대한 이름이지만 그걸 가지고 오늘날 서부극을 만들 때 존 포드를 거명하진 않죠. 근데 이 스릴러는 지금 2016년에 한국의 누군가가 스릴러를 만들어도
거기서 어떤 테마가 나오면 아 이건 히치콕적이다. 혹은 히치콕이 옛날에 이미 다 한 걸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계속 스릴러에서 누구든 영화를 만들면 아직도 돌아가신 지 오래된 감독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비극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이 당대에 만드는 감독들에게는 어쨌든 간에 그 아주 오래된 사람이 히치콕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부담감일 테고 넘어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너무 긴장을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오늘날까지도 이제 작가주의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작가주의 그 작가가 뭐야? 이건 뭐 소설가도 아닌데 영화에서 작가가 뭐야?라고 말을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로 이제 히치콕을 얘기하고 그런 서로 다른 소재를 취하면서 영화를 만들면서도 가장 확고한 누가 봐도 히치콕스러운 그런 뭔가를 시각적으로나 세계관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주의가 뭐야?라고 물을 때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감독 중에 하나가 또 히치콕이다. 네. 지난번에 세 자로 했다면 이번 주는 네 자로 누가 봐도 어떤 장르가 이 히치콕이 사자성어군요. 그러니까 작가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작가주의도 네 글자예요. 가 아닐까 싶어요. 그 인장 같은 게 찍혀 있는 그러네요. 영화 누가 봐도 저건 누가 봐도 히치콕이지. 누가 봐도 뭐뭐지라고 할 때 그 누가 봐도가 어쩌면 작가를 결정짓는 내자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히치콕, 뭐 많은 분들이 그러지만 히치콕이라는 감독한테 너무 놀랍고 영화가 너무 뛰어나고 재밌고 다 그런 부분에서 또 특히 제가 감탄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저는 이제 영화가 장터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고고한 예술 지향적인 예술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영화가 풀리는 과정에서 누가 투자를 해야 되고 네.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지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카메라 찍는 촬영하는 사람 혹은 배우로 연기하는 사람 등등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면 또 영화를 또 홍보해야 되고 네. 현실적으로 극장에 걸어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저는 어쨌건 이건 확고한 예술이지만 장터에서 기능하는 예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서 그러면 장터에서 예술하는 게 가능한 거야? 히치콕을 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히치콕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너무 타협을 잘했던 실용주의자예요. 그 당시엔 검열이 살아있기 때문에 검열관이 이거 하지 마라고 하면 타협해서 그럼 이거 뺄 테니까 이거 넣어줘요 이런 식으로 타협도 한 사람이고요. 네. 그 다음에 홍보의 귀재였고 셀프 마케팅도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이고 네. 포스터에 자기 얼굴을 저렇게 그러니까요. 감독이 난 무슨 저렇게 유령인 줄 알았어. 그렇죠. 그 실제로 자기의 모든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히치콕은 당대에서 이건 절대 안 돼. 뭐 타협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어떤 장면 너무 찍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면 그 장면 안 찍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타협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순수 영화에 가깝고 이런 것을 그런 장르 영화의 세계에서 만든 감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위대하게 보이는. 어떤 장면들은 또 우겨가지고 잠깐밖에 안 나오는 장면이지만 소나무를 그럼요. 몇 그루를 더 심게 해서 그럼 너무 많죠. 찍는다든지 네. 타협을 되게 잘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역시 예술가라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네. 사소한 것들에서 자존심을 약간 접어줄 줄 알아야지 자기가 정말 제대로 된 걸 할 수 있다고 네. 저도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너무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히치콕은 당대 흥행 감독이었습니다. 사이코 같은 영화는 너무 크게 흥행을 해서 이제 사이코가 히치콕의 가장 크게 흥행한 영화인데 그 해에 전 세계 흥행한 영화 중에 2위였어요. 1위가 뭐냐? 배너. 배너 다음으로. 배너는 못 이기지. 그렇죠. 네. 배너 광고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많이 하더 지금도 많이 하더라고 배너 광고는. 아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왜 그쵸. 지금까지 광고를 하는 거야? 아니 그때부터 이미 디지털 그 홍보 마케팅을 이미 차용을 했. 자 그런데 이제 그 뭐 사이코도 있고 뭐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왜 그럼 이 두 작품이냐? 가나다순 아닌가요? 제가 현기증과 이창이 어떻게 가나다 순이겠어요? 아니, 뭐지 이게 뭘까? 짧은 네. 제목이 짧은 순도 아니고 새가 있으니까. 가장 자전적인 히치콕 영화 두 편입니다. 그래서 네. 100%의 히치콕에 대하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전적이라고 해서 영화 속에서 같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자전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약간 알레고리적인 자서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감독의 가장 내밀한 욕망, 개성, 세계관 이런 것이 가장 응축되어서 잘 들어간 두 편이 바로 이창과 현기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히치콕의 가장 유명한 걸작들 중에 두 편이기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떤 의미에서 히치콕을 잘 보여주는 두 편의 영화이기도 하면서 그 자체로 영화 만들기에 관한 영화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히치콕의 평생의 테마였던 관음증이라는 것을 가장 잘 다룬 두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차근차근 두 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1분 브리핑. 오늘의 1분 브리핑은 정말 1분도 채 되지 않을
30초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과연? 30초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자, 시간 저의 줍니다. 어떤 손재주, 어떤 재주 많음을 과시하는 어떤 일본 브리핑 아닐까. 야심만만한데요. 네. 네, 보겠습니다. 자, 1분 브리핑인데 네. 약간 아주 간략한 선으로 누구든지 사실은 히치콕을 좋아하는 분이면 딱 보면 아는 그렇죠. 알프레드 히치콕이 시각적인 예민함도 있었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소울 바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디자이너를 끌어들이게 됐었죠. 우리가 오늘 다룰 현기증의 오프닝을 보면 그리고 그 포스터 디자인을 보면 소울 바스의 영향이 짙게 배어나는데요. 소울 바스는 이후에도 북북서라는 영화도 같이 이제 사이코도 그렇고요. 했었죠. 네. 근데 그걸 알아보는 것 자체가 일단 시각적인 예민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시각적인 예민함의 히치콕을 잘 표현한 그런 일러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엉덩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좀 전에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이 선은 과연 무엇이냐? 아우 상상하기 싫어. 라고 이제 아우 더러워. 의문을 네네. 제기하시지만 네네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머리카락, 이마, 볼 아시겠지만 히치콕 선생님께서 이렇게 볼이 좀 약간 통통하시잖아요. 이 입술,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입술 이렇게 얼굴선을 표현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이 히치콕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알프레드 히치콕 셀렉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 제가 본 영화들 중에서 만약에 DVD를 만든다면 이게 DVD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박스 세트. 네, 박스 세트를 만든다면 이 영화들을 넣어서 제가 영화들을 넣어서 만들고 싶다. 히치콕 영화들 중에서도 53편 중에 좋아하시는 작품. 좋아하는 14편의 영화를 제가 골라가지고 이렇게 박스 세트 표지 네. 디자인처럼 만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야 진짜 다 뭐 히치콕이 걸작들이고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저라면 이 찢어진 커튼과 다이아램을 돌려라를 빼고 빼신다고요? 네, 빼고 다른 두 개를 넣고 싶습니다. 아니 찢어진 커튼이 얼마나 전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물론 좋은데 저는 이제 그 해리의 곤경이라고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한 사나이 이 두 개를 네. 물론 이제 그 취향차죠. 그것도 좋긴 하네요. 너무 그런 많이 두 한 사나이. 작품을 또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아까워서. 그러면 그 박스 세트 1, 2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다시 묶어서 박스 들어. 블랙 버전, 뭐 레드 버전 이렇게 해서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꼭 팔게 되기를. 네. 자, 현기증입니다. 네. 현기증 먼저 말해야 될 기다렸습니다. 것 같은데요. 현기증 났습니다. 기다리느라고.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귀여움을 지금 저도 나름 하면 귀엽습니다. 예. 네네. 손을 이거 클로즈업 하셔야 되는데. 네, 자 현기증부터 할 거고요. 현기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치콕의 허다한 작품 중에 가장 시적인 작품, 그리고 가장 슬픈 이야기.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한편으로는 여기에 이런 수많은 기술들과 아이디어들과 그럼요. 그런 게 곳곳에 배어 있구나를 그럼요. 다시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먼저 이 작품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 배우 얘기를 잠깐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감독하면 누구의 페르소나 이런 게 있잖아요. 박찬욱의 페르소나, 뭐 봉준호의 페르소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치콕은 페르소나가 없는 감독이에요. 약간 이 사람이 히치콕 선생님께서 인간관계가 안 좋아. 사람을 약간 좀 실증을 잘 내시는 분 같아요. 네. 제임스 스튜어트도 사실은 오늘 다룰 두 편의 주연 배우이긴 하지만 이 현기증 이후로는 영화를 다시는 안 찍었잖아요. 그렇죠. 뭐 나이가 워낙 많아지기도 했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여배우들도 계속 바뀌었고. 맞습니다. 이 제임스 스튜어트는 당대 어떤 배우인가 하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딱 탐 행크스예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존경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가치, 가족적인 가치 이런 걸 대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배드씬 같은 거 절대 안 찍으려고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스타일의 어떤 굉장히 스타. 두 번째는 이제 여배우인데 킴 노박 하면 킴 노박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기증 때문입니다. 킴 노박은 당대의 컬럼비아 영화사가 마릴린 먼로의 대항마로 만든 그런 이미지의 여배우였어요. 네. 근데 킴 노박이 이제 이 영화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영화를 찍으면서 감독하고 굉장히 불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히치콕은 배우가 막 뜨거운 연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 딱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데 킴 노박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연기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마찰이 굉장히 심했는데 다 찍고 나서는 영화를 보고 아 감독님이 이래서라고 수긍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는 이제 히치콕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서스펜스잖아요. 스릴러, 서스펜스. 그다음에 서스펜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막 어떤 느끼는 감정을 연장하면서 생기는 그 조마조마함인데 한없이 연장할 수가 없어요. 연장하다 보면 서스펜스가 더 이상 안 생길 테니까. 근데 이 영화는 상대적으로 어느 지점까지는 서스펜스보다 미스터리가 더 중요한 영화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극 중의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여기서 이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중반까지 가장 궁금한 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주디는 매들린하고 똑같이 생겼지? 어떻게 주디는 그럼 매들린인가? 아니면 얼굴만 비슷하게 생긴 건가? 이 미스터리가 가장 큰데 이 가장 큰 그 이야기의 비밀을 마지막에 폭로해야 영화가 재밌어지잖아요. 식스센스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참 남았는데 한 3분의 2 지점에서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현기증은 딱 절반으로 나눌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까지는 미스터리가 압도적인 영화이고 그 이후부터는 서스펜스가 그 압도적인 영화인데 그 차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관객이 많이 할 때 서스펜스가 극대화되고 관객이 적게 할 때 미스터리가 극대화된다고 봤을 때 이 영화에는 정확히 그 두 개가 양분되어 있어서 미스터리가 끝날 때쯤 이제 서스펜스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게 원작과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원작에서는 비밀이 마지막에 밝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 비밀을 마지막에 밝히지 않고 중간으로 가지고 온 게 바로 히치콕의 어떤 신의 한 수 혹은 자신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당대의 감독이나 평론가들은 사실 그 점을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을 가장 어이없는 순간에 미리 알려줘서 뒤에 미스터리가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점을 앞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사실은 미스터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서스펜스가 생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근데 이 서스펜스는 무슨 서스펜스인가 하면 감정의 서스펜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비밀을 주인공이 알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니 그러면 남자 주인공인 스카티가 어떻게 대응할까가 관객이 제일 궁금해지거든요. 이걸 옮기지 않으면 가장 궁금한 건 그녀의 비밀은 뭐야? 라는 건데 이걸 옮기고 나니까 우리는 그걸 알게 된 상황에서 아 그러면 남자 주인공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가 너무 궁금하죠. 이 영화는 감정에 관한 영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옮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가 시적이다라고 말을 하면 시적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 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고넘는 리듬이나 운이나 반복되는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이 영화는 일단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게 차량 추격전이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 이렇게 나른한 차량 추격전이 없어요. 근데 보통 미행 장면은 차가 쫓아가게 되면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저러다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서스펜스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미행입니다. 그런 면에서 히치콕이 구사하던 일반적인 영화의 서스펜스랑 완전히 다르기도 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시적인 리듬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 거대한 시각 디자인이 뭐로 되어 있냐면 현기증. 현기증의 핵심을 뭐로 생각하냐면 나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선의 이미지가 철두철미하게 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주제이기도 하고 시각 스타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영화에서 나선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제일 먼저 계단. 계단 위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계단 자체가 나선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인물의 헤어스타일. 머리 뒤에 이렇게 쪽져서 올린 부분. 꽁지 머리가 그쵸. 나선형이죠. 그림하고 똑같다는 게 이렇게 네. 중간에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고. 근데 이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자동차 미행신에서도 맞습니다. 그 차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아주 멀리서 찍었는데 우아한 나선형으로 이렇게 따라가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딱 이렇게 봐서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각적인 상징 중에 색상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레스토랑에 앉은 상황에서 밥을 먹고 있는 그 매들린을 딱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매들린이 녹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레스토랑은 온통 붉은 벽으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색 대비군요. 네. 색깔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색깔이 이후에 가면 점점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행을 할 때는 차 색깔이 녹색입니다. 옷 색깔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녀가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그것을 구해줘서 집에 데려가게 되는데 그 집에 데려가는 상황에서 보면 옷 색깔이 반대입니다. 남자가 녹색의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그녀는 옷이 젖었으니까 옷을 갈아입게 남자가 옷을 주는데 그 옷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녹색이라는 색이 히치콕한테는 어떤 색깔인가 하면 유령의 색깔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 이런 것에 대한 건데 이 현기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 때문에 파멸해가는 남자의 감정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린존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녹색지대. 네. 그렇죠. 뭐 네. 여자의 그런 어떤 모호한 그런 분위기, 유령 같은 분위기가 남자에게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는 그녀에게 빨간 옷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물 사이를 그 색상이나 이런 것으로서도 타고 넘어가면서 그 자체로 일종의 거대한 헤어나올 수 없는 나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영화 이후로 히치콕이 만들어낸 하나의 테크닉이 있잖아요. 네. 바로 이제 줌인 트랙 아웃 혹은 줌아웃 트랙인이라고 말을 하는. 눈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근데 히치콕이 옛날부터 이런 걸 만들고 싶었대요.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벽을 쳐다보고 바깥을 쳐다보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쫙 그 사물들이 멀어지는 것 같은. 우리 누구나 다 느끼는 어떤 시각. 일주일에 한 번씩 느끼지 않으세요? 그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느끼는데 그거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거잖아, 이분은.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런 특수 효과가 없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까? 레베카에서도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레베카 때 그걸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카메라를 구현할 줄 몰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현기증에서 그걸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줌인 트랙 아웃입니다. 화면에 귀퉁이들은 가까이 다가오는데 인물들은 살짝 멀어지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면서 네. 착시 같은 게 생겨요. 시각이 이렇게 왜곡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후에 이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뭐 조스 같은 영화 네. 혹은 뭐 성난항소 같은 영화 이런 데 줌인 트랙 아웃을 네. 쓰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인셉션에 보면 네. 전봇대가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 네. 그런 경우 많이 그렇죠. 술 취하에서 이렇게 엎어질 때 아스팔트가 막 올라오잖아요. 아스팔트 올라오고 그것도 네. 그럼 인셉션도 그런 어떤 예술적인 승화 과정을 거친 거 아닐까요? 크리스토퍼 놀란이나 히치콕의 알코올 중독 자설이 여기서 나오게 그러니까 되는. 논란도 제가 보기엔 분명히 한 번은 네. 아스팔트에 넘어져 본 적이 있거나 네. 전봇대가 다가오는 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구나. 네. 제가 앞부분에서 이 영화가 가장 히치콕 영화 중에 슬픈 이야기,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말을 했는데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얘기했는데 이게 왜 그런 부분이냐를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가능한 것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들린이라는 그렇죠.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메들린은 존재하지 않는 여자예요. 메들린이라는 이름 자체는 친구의 부인 이름이고 그 형태는 갖추었지만 그것을 직접 볼 때는 그것을 연기하는 주디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이 주디라는 여자는 허구를 모사한 걸 모사한 여자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겹이 한 두 겹, 세 겹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되죠. 근데 이런 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영화의 첫 장면을 보시면 갑자기 이 현기증이 어떻게 비롯되게 되고 알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막 질주해서 도망가는 그 옥상을 통해서 도망가는 범죄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범죄자가 그 정도면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왜 쫓기는지 뒤에 가서 또 나와야 되는데 그 장면만 나오고 땡이 나는 거죠. 근데 중간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메들린도 아주 짧게 시체로 떨어질 때만 잠깐 나오지 존재하지 않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작동시키는 시작이 되었던 두 인물, 그 도망갔던 범죄자, 그 다음에 메들린, 이 둘 모두가 사실상 이 이야기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인물들을 마음대로 휘젓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히치콕의 필생의 테마예요. 사이코도 보시게 되면 존재하지 않는 그 살인마의 어머니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작동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가 가장 히치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철학적인 테마이기도 하네요. 살아있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죽은 사람들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지도 모른다. 네. 라는 테마를 뭐 철학에서 그러네요.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병적인 낭만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낭만주의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극 중에 나오는 꿈 장면 같은 네. 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제목 들을 때마다 늘 이상해요. 왜요? 이창 단어가 낯설지 않나요? 이상하게?
잘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그렇죠. 리어 윈도우니까 뭐 네. 뒷창문 뒷창. 뭐 이런 걸 텐데 그러네. 이 창 하는 순간 뭔가 사람 이름 완전 다른 게 떠올라요. 지금 개봉한다면 이런 제목을 안 붙이겠죠. 안 붙이겠죠. 아마 그대로 리어 윈도우라고 한국말로 쓰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아파트가 있으면 뒷창이라는 뜻일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쓰이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창이 나온 게 1953년도예요. 근데 히치콕은 50년 넘게 영화를 만든 사람이지만 히치콕의 최전성기 하면 1953년부터 63년 사이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최전성기일 수 있는 어떤 물적 토대가 있었는데 그 에이전시가 파라마운트라는 영화사랑 계약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53년도에 그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그 계약의 결과로 돈도 엄청 벌었고 영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허다한 그 걸작들의 상당수가 이 시기에 10년간 나왔거든요. 가장 좋은 조건에서 일을 했었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창이 1953년도에 그 시기를 여는 작품이었다라는 네. 것도 중요했고요. 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영화의 뒷이야기가 이해가 되네요. 어떤? 이걸 다 세트를 지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몇 채를 짓고 그러니까요.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과연 저걸 그 시대에 어떻게 했을까 싶었는데 네. 그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정도고 영화를 가만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트 안에서만 이루어지죠. 근데 히치콕이라는 사람은 이런 영화 미학적으로 실험적인 것도 굉장히 왕성한 사람이라서 일부러 공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쪽 창에서 내다본 저쪽 창의 풍경으로 시종일관 전환이 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 그게 딱 한 번 도치가 되죠. 그 순간 굉장한 어떤 시각적인 쾌감, 두려움, 뭐 스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영화의 어떤 사실은 핵심하고도 닿아 있다는 측면에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전 이 영화 볼 때마다 이 창이 그 창문을 보게 되는데 그게 영화를 보는 행위와 그렇습니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화를 본다는 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웃 사람들 누군가의 생활을 엿보는 것 같은 관음증 같은 시선 같은 게 그쵸. 있잖아요. 그걸 가장 정확하게 구현한 영화가 영상이 시점이 이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영화에 관한 영화처럼도 보이는 이유가 그 창이 또 당연히 사각창이고 네. 우리가 보는 건 스크린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영화에서 관객이 아무리 능동적인 관객도 보여주는 것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창에서 보여지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주인공인 제프의 자리는 사실상 관객의 자리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그런 형식적인 측면을 본다면 영화에서 편집이 어떻게 이루어져? 라고 말을 한다면 이 창을 봐.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편집 과정 자체가 플롯이에요. 이 영화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편집을 어떻게 하나 하면 인물이 서로 이렇게 둘이 있다고 할 때 내가 뭐 인물을 쳐다본다? 그럼 보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쇼트와 역쇼트의 관계로 붙어 있죠. 그렇게 해서 편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쇼트와 역쇼트의 관계로 진행되는 편집 방식 자체가 이 영화의 스토리 진행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이쪽 창에서 남자가 창을 통해서 저쪽을 본다? 그럼 보는 사람 표정을 먼저 보여주고 그 사람이 본 것을 저쪽을 보여주게 되죠. 구도도 보는 사람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건 진짜 궁금한 건 그걸 보는 제프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제프는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클로즈업으로. 그다음 멀리 있는 건 실제로 멀리 있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행동이 중요하지 그 심리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롱쇼트로 찍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클로즈업의 보는 시선, 쇼트, 그 다음에 롱쇼트의 역쇼트 이 두 가지 사이의 결합을 통해서 영화가 진행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배우의 연기라는 게 어떤 하나의 그 레디 액션 하고 나서 막 연기하는 것도 연기지만 내가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쳐다본다 한 다음에 무표정하게 보고 나서 저쪽에 만약에 죽어가는 아이의 시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표정하게 본 게 슬픔을 참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이 편집에 의해서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의 연기나 쇼트의 구성 방식 자체가 아예 그렇게 짜여져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미스 롬리아트와 그리고 그 달콤한 신혼 커플들의 그 장면을 보여주고 네. 이 제프리의 시선을 딱 보여주는데 네. 행복해하는 뭐 좋은 시절이지 네. 가만히 있을 때는 정말 지겹겠군.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프리의 표정만으로 우리도 같이 감흥하게 되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발레리나가 이렇게 약간 그 타이트한 옷을 입고 냉장고에서 뭘 꺼내려고 몸을 90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뭘 꺼내는 걸 보는 순간 이 남자가 뭔가 음탕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런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히치콕이 그런 말도 했어요. 결국 사람은 관음증 환자 아니면 노출증 환자다라는 건 둘 중에 어느 겁니까? 가능성이죠. 관음증인가요? 왜냐면 소설가니까. 어, 저 소설가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 대화,
이야기를 훔쳐보는 게 저는 소설가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관음증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건 관음증 환자 아니면 노출증 환자라고 말을 할 저한테 정도인데. 물어보시고 자기는 얘기 안 해요. 아, 굳이 말하면 노출증 환자인 것 같아요. 네. 왜 아래 위로 흘러와? 아니 팔이 노출돼 있으시길래. 네, 네. 저는 반팔이. 아, 그러네. 반팔이고 긴 팔이네. 네. 이 관음증 테마는 히치콕의 평생의 테마예요. 근데 그 테마를 사실은 가장 집요하게 형식적으로도 활용한 것이 사실은 이창이다. 이런 면에서 과연 관음증을 어떻게 봤을까?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관음증, 우리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몰래 볼 때. 관음증의 핵심 두 가지는 하나는 폭력, 살인, 또 하나는 남의 어떤 섹스 같은 건데 살인과 섹스가 이 영화 속에 모두 들어있죠. 그걸 둘 다 관음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즐기는 시선 같은 게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도 있다는 거죠. 성찰도 있다는 거라서 이 관음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겪는 어떤 그 상황, 주체로서 남을 훔쳐봤던 그 시선을 훔쳐 보여지는 것으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처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히치콕 자체가 관음증을 너무나 즐기는 영화를 만들면서 다른 한편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반성하는 어떤 스스로뿐만 아니라 관음증 자체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이창을 다시 보고 놀랬던 게 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과 설정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봤는데 디테일적인 대사가 너무 좋아서 참 좋은 대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유머도 되게 풍부하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깁스를 하고 있는 제프리한테 그 간호사가 오잖아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독설의 뭐 대어마왕이죠. 정말 말을 네. 잘하는 사람인데 네. 당신은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I can see you in court now, surrounded by a bunch of lawyers in double-breasted suits. 이런 식의 네. 대사는 굉장히 현대적인 대사거든요. 아, 이런 대사를 50년대 이미 참 그러네요. 잘 썼다는 이런 현대적인 감각도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히치콕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상한 감정을 표현한다면 히치콕이 다뤘던 굉장히 이상한 감정 중에 하나가 공범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범인이 죄를 지은 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인공이 억울하게 몰리면서도 이상한 공범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화도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저 건너편에서 어떤 부부가 있는데 여자는 아파서 계속 침대에 누워있고 남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세일즈맨이라서 집 밖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남자가 며칠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다시 보니까 여자가 없어져 있고 그러면 그냥 아 병원으로 옮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토막살인을 해서 아마 시신을 어디다 유기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라는 건데 그것은 이 남자가 그런 권태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연인한테 지쳐 있어요. 그 남자도. 근데 주인공인 제프도 역시 그레이스 켈리한테 지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의 직업은 원래 이렇게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 작가인데 저 남자의 직업은 세일즈맨이에요. 그래서 역시 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가만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그 인물과 이쪽 인물 사이를 겹치게 만드는 거라서 둘 사이에 기묘한 어떤 공범의식이 있는데 사실은 이 남자가 이 사건을 추리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남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감정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제 최고의 영화를 고르고 최고의 장면 골라야 돼요. 영화 달랑 두 편이에요. 네. 히치콕의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하고 싶지만 오늘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창파입니다. 오, 이창. 네. 네. 현기증이 시적인 걸 알겠지만 네. 좀 더 저는 소설적인 내러티브가 더 분명하고 극적인 반전도 있는 그런 이창을 더 좋아하고 훌륭하죠. 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이창의 그 아파트 사람들의 풍경들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들 참 좋아하는데요. 전화 통화를 이제 해요 제프리가. 네. 그러는 도중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음성으로는 전화 통화 얘기가 들리는데 시각적으로는 계속 그 한 명씩 소개를 해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오프닝이 아닌가. 그러네요. Then I'll never be able to go anywhere. It's about time you got married. Bitter old man. Yeah. 저는 뭐 현기증을 더 좋아합니다. 현기증은 너무 아름다운 작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히치콕적인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한 장면만 고르라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욕실에서 그 매들린 혹은 주디가 걸어 나오는 킴 노박이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이고요.
히치콕의 모든 수많은 영화들을 요약하는 단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면 제가 볼 땐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거기엔 정말 모든 것이 이 불가해하고 양립 불가능한 것들이 다 하나에 녹아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영화당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히치콕의 이 두 걸작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편 외에도 히치콕의 작품들이 많으니까 이 기회에 한 번씩 하나씩 네. 보시면 왜 이 영화들이 반세기가 넘어서까지 아직까지 이렇게 걸작으로 칭송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use I won't ever feel the same.